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올해 62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예전에는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저였지만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이후로 저도 모르게 기운이 꺾여버렸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눈앞이 깜깜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어요.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마주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어요. 남은 아이들과 남편을 보며 다시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슬픔이 잊힌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제게 남은 슬픔을 견디는 법을 알려줬을 뿐이었죠. 자꾸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쓰고 미용실에서는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얘기하는 척했죠. 자식이 무엇인지 그저 순리대로 내가 먼저 갈 줄 알았지 이렇게 아들을 앞세울 줄은 몰랐어요. 사고를 일으킨 젊은이 생각만 하면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가 차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그의 부모와 변호사가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어요. 젊은 친구가 한번 실수한 건데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애를 좀 봐주세요. 그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제게 요구했죠. 가해자가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용서해달라고요. 제 아이는 다가올 날들을 다 잃었는데 그의 젊음을 지켜달라니.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아들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제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삶이 허무하게 사라졌는데 정작 그를 두둔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술 취한 젊은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결국 그는 반성문 몇 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앞날이 창창하다고요?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사람을 재판장에서라도 제대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판결은 고작 10분 만에 내려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틈조차 없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우리 쪽은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그저 이 억울하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버틴 것 같아요. 자식을 앞세우는 그 아픔 속에서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죠. 피해자인 우리는 뒤로 한 채 그들끼리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에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뉴스에서 음주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 혈압은 치솟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술에 관대할까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목숨까지 앗아간 사람도 술에 취했기만 하면 실수라며 봐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술 마시면 감형하는 게 법이라니. 이렇게 술에 관대한 나라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결국 저희는 그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며 자멸하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무력하게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당시 5살이던 손자와 며느리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도
저희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서방을 잃은 며느리에게 그저 우리 아들만 바라보며 살라고 강요할 수 없었으니까요. 언젠가 그녀에게도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떠올릴 때마다 이제는 남이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손자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오면 기쁘게 받고 오면 반겨주고 했지만 먼저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참 기특하게도 며느리가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며 애교를 부릴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지곤 합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우리 집을 들락거리면서 우리와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손자 현석이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죠. 그러나 현석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바쁜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학원이며 친구들 모임이며 현석이도 나름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겠지요.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아들이 떠난 이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도 현석이를 잘 키우며 우리에게도 참 잘했어요. 힘들었을 텐데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가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라며 저희를 안심시키곤 했죠. 현석이 성인 될 때까지는 다른 남자 만날 생각 없어요. 이 아이 잘 키워내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렇게 야무지게 살림하고 현석이를 위해 애쓰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아들이 참 사람 하나 잘 봤구나. 며느리는 현석이를 그저 귀하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도 철저하게 시켰어요. 마냥 오냐오냐 하며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단호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현석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니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편견을 들을까봐 걱정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바르게 키우려 노력했어요. 현석이가 울고불고 해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그 덕분에 현석이는 누구보다 바르게 자랐어요. 바쁜 학원 일정에도 짬을 내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오며 여전히 예의 바르고 눈치도 잘 챕니다.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어른 머리 꼭대기에 앉아 놀릴 정도로 영악하다지만 그래도 현석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교육 덕분에 사려 깊고 예의 바르게 자란 아이였어요. 그러나 현석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며느리 얼굴에 자주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씩 얼굴을 보게 되는 현석이는 변함없는 척 애써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른이니까요. 애들이 대충 하는 말만 들어도 변화를 알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현석이는 저나 남편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친구들과 나누며 쓰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쓰며 우리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 속이 쓰렸죠. 주변에 우리 손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둘째네 아이들도 있고 큰딸네 아이들도 있는데 다들 현석이와 몇 마디 나누고는 무섭다며 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버릇없다며 큰아빠 없는 집에서 대체 뭘 보고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초등학생이 버릇이 없어봐야 얼마나 심하겠냐며 차차 나아지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졌지만 우리가 부르면 며느리는 애들이 다 그렇죠. 남자애라서 좀 힘이 드네요 하며 웃으며 넘겼기에
그저 그러려니 했죠. 현석이는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혼자 와서는 현석이가 공부해야 해서요 라며 집에 두고 왔다는데, 손자가 바로 지척에 살면서도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공부한다고 용돈을 팍팍 챙겨주던 우리 집에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니 속은 답답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다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서 그저 응원만 해주었답니다. 속으로는 무척이나 애가 타고 마음이 쓰였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이므로 아들 하나 키워내느라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힘들면 우리에게 말해. 현석이 대학 학비는 우리가 댈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미 노릇만 해주면 돼 라며 며느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때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웃으며 네 그럼요 라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가슴에 남았죠.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 몰랐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별다른 날도 아닌데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왔거든요. 아들이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손자를 키우던 며느리가 술에 잔뜩 취해 밤 11시가 넘어서 집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남편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고 급하게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독이며 곁에 앉아 말을 들어주려 하자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억눌렀던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제가 두 분께 거짓말을 했어요. 현석이를 정말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고 현석이 엄마로 사는 게 버거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이 떨어지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갈수록 점점 더 큰 벽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속상해서 어쩌니. 현석이가 그렇게 속을 썩여? 공부가 어렵다는 거야? 아니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래? 나도 애 키워봤잖니. 내 맘대로 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너 잘못이 아니야, 아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봐.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현석이가 이제 컸다고 엄마 말은 듣지도 않니?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그저 반항하는 것뿐이라면. 그랬다면 차라리 안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석이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해요. 그 애가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왜 살고 있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아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해야 하니? 혼자서도 잘 이겨내며 그동안 현석이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네 마음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생각하면 우리도 가슴이 아프다.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지금 현석이가 중학교 2학년이지? 그 나이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세상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는 나이야. 거칠게 굴 때가 있어도 결국 네 아들이고 우리 손자 아니겠니? 엄마가 단단히 잡아줘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그러니 마음 굳게 먹고 해야 할 말은 하거라. 네가 얼마나 똑부러지게 애를 키우는지 우리도 잘 알아. 하지만
너 혼자 현석이 마음을 다 잡기엔 힘들 수 있지. 우리 손자가 속마음은 모르지만 지금은 친구들 말에 흔들리고 실수할 나이야. 너는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필요한 때는 엄하게 가르쳐도 된다. 부모 마음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니? 요즘 애들이 큰 잘못을 하고도 어른들이 그냥 넘어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되레 어른들에게 맞서는 경우가 많다더라. 부모가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입을 닫아버리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너는 마음 굳게 먹고 네 아들 지켜주려고 애쓴 만큼 꼭 필요할 때는 지도를 해주면 된다. 너무 속 끓이지 말고 우리가 항상 뒤에서 함께하마.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며느리가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걱정할까봐 숨겨왔던 손주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었죠. 알고 보니 우리 손주 문제가 적지 않더군요. 생각해보면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현석이는 활달하고 장난이 심한 편이긴 했어요. 활기찬 장난꾸러기였기에 다들 그저 아이답다고 여겼죠. 그런데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 말에 따르면 현석이가 7살에 일찍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들과 다투고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시킬 때면 바닥에 드러눕고 생떼를 부리기까지 했답니다. 현석이가 그렇게 심하게 난리를 치니 학교에서도 참다 못해 며느리를 자주 불러들였어요. 며느리는 일하다가 현석이 때문에 학교로 불려갔고 그곳에서 손주가 악을 쓰다 목까지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며느리는 그 행동이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의 고통이 행동으로 터져 나온 것 같아 더 애써서 보살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결국 현석이가 7살 때부터 며느리는 손을 잡고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상담 결과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복잡했어요. 현석이는 ADHD와 불안, 충동성이 심하고 공격성이 강하며 심지어 소아 우울증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을 오가며 현석이에게 약을 먹이며 치료하려고 했죠. 하지만 약을 먹는 중에도 현석이는 종종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해지곤 했답니다. 급기야는 긴급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석이의 폭발 이유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지친 채 집에 돌아와 먹고 싶어 하던 것이 냉장고에 없으면 분노를 참지 못해 화를 내고 결국 자신도 쓰러져 버리곤 했답니다. 병원에서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나이가 어린 현석이에게는 더 강한 용량을 사용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그저 가볍게 다독여 주라는 말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현석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선생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할 정도로 과격하게 변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애써 애를 달래고 통제하려 했지만 아들 잃은 상처에 더해 아비 없는 손자마저 어긋나는 걸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고충을 혼자 떠안고 힘겹게 현석이를 바르게 잡으려 애써왔죠. 그러나 현석이의 행동은 통제하기 힘들 만큼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무단조퇴를 일삼고 주변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는 일까지 벌였어요. 며느리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하루하루가 버거웠겠지요. 그런데도 현석이는 저번에 경찰에 붙잡혔다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난 이후로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더랍니다. 며느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차라리 우리 애를 단 하루라도 경찰서에 있게 해 정신 차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저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법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며 부모와 학교가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자기들 또한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경찰이 따끔하게 혼내줄 아빠가 안 계시냐고 물었을 때 며느리가 사정을 털어놓자 그들도 몹시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문제 행동이 내 손자에게서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이토록 홀로 힘겨워하면서도 우리에게 말을 못하고 속을 알아봤다는 게 얼마나 미안하고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차마 우리 늙은이들 걱정시킬까봐 모든 걸 감춘 채 혼자 끌어안고 있었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죠. 먼저 간 내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었어요. 며느리는 현석이를 오냐오냐 키운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현석이에게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했어요. 우리가 밥을 들기 전에 먼저 손을 대지 않게 가르쳤고 어른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도록 늘 주의를 주곤 했죠. 아들이 떠난 후에도 현석이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 듣지 않도록 더 단호하게 대했고 규칙을 지키도록 신경 썼습니다. 손자를 아끼면서도 바르게 키우려는 며느리의 노력이 눈에 보였기에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그녀를 믿었고 그녀도 혼자 힘으로 아이를 잘 키우려 애써왔던 거예요. 물론 현석이가 아이답게 행동할 때는 칭찬도 하고 예뻐해줬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 되었는지 저희도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저 한탄에 그치지 않고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며 가슴을 치며 절절하게 속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고도 답답한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지만 현석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행동을 방치하는 쪽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현석이가 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현석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거든요. 무서운 선배에게 걸려서 크게 혼난 후로 그때부터 한동안 얌전해졌어요. 며느리는 현석이가 학교 급식을 먹고 수업을 빠져나가려다가 결국 학교에서 힘 있는 선배들에게 걸려 혼이 난 일화를 전해주었어요. 어디서 버릇없이 우리가 차린 밥을 먹고 도망가느냐 그러면서 선배들이 단단히 혼을 냈고 그 일로 현석이는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더 심한 대화가 오갔다고 했지만 여기에 다 적지 못해 순화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언제 그랬냐는 듯 현석이는 잠시 모범생처럼 얌전해졌습니다. 제 말은 물론이고 선생님이나 경찰의 말도 듣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잘 듣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그 행동들이 갑자기 멈춘 게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병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쓰렸습니다. 현석이는 누구든지 부드럽게 타이르면 쉽게 우습게 보고 기어오르려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단단히 혼나고 나니
그제야 스스로 주눅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나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이들이 오히려 잠시나마 잠재워 준 셈이었죠. 그런데도 현석이는 저희에게 선배들이 혼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선배들에게 혼났다는 걸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잠시라도 얌전해진 모습을 보며 며느리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방학이 지나고 다시 학교에 가면서 현석이의 행동이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난리라는 게 단순히 말썽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에서 자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답니다. 누가 신고를 했다고? 이웃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니요, 아버님. 현석이가 저를 신고해요. 게임 아이템을 사주지 않거나 비싼 컴퓨터를 사주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다고 자기를 챙기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처럼 자기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칩니다. 화가 나면 제가 가까이 가서 달래거나 말리려 하면 제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심지어 손발을 쓰며 저를 제압하려 들어요. 제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번은 현석이가 하도 막무가내길래 제가 급하게 그 아이를 말리다 등짝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노렸던 거였어요. 그 일로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작년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올해만 해도 벌써 6번이나 신고를 당했어요. 경찰분들도 이제 사정을 잘 아시고 마음 아파해 주시지만 저희를 도울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세상은 아이들의 말이 우선이다 보니 아주 어린아이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경찰분들도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잘못 건드리면 아동인권을 주장하는 단체가 개입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데려간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 현석이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잠시나마 편하게 놓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 자신에게도 믿기지 않아요. 아이고 아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 그런 애를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해. 그런데도 네가 참아온 걸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된 건지 나는 네 말을 듣기만 해도 심장이 조여오는데 그 일을 겪은 네 마음은 오죽했겠니? 그래서 말이야, 요즘 방송에서 무조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말만 하는 전문가들도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현석이가 자신을 혼낸 선배들 앞에서는 얌전하다니 분명 말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아이일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를 보호단체가 데려간다는 소리에 그게 위안으로 다가왔겠니? 괜찮다 아가야.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그동안 명절에 현석이를 데려오지 않았던 거니? 추석은 몰라도 설 명절엔 우리도 현석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두둑하게 봉투를 준비해 두고 기다렸는데 안 와서 조금 걱정했단다. 네 시동생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현석이가 예전에 그 봉투 받고 좋아했던 거 생각나서 더 기다렸지. 아, 어머니 그 말씀하시니 생각나네요. 명절에 현석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이 준 세뱃돈을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을 왜 가져가냐면서 기억나는 4살 때부터 자기 돈을 빼앗아 갔다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너무 격해져서 코피까지 났답니다. 결국 제가 모아둔 통장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다리 타기 같은 데 다 써버리고 반나절 만에 날려버렸더라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돈이 모자란다며 또 제게 다가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어디든 가서 마음껏 고발해보라는 식으로
약을 올렸어요. 세상이 자기 편이라며. 자기는 죄를 지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말을 해도 안 되고 점점 나쁜 행동만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원망스러워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하니 그게 다 제 탓 같고 제가 잘못 키운 탓인가 싶기도 해요. 이제는 체념하고 살아요. 차라리 현석이가 또 신고해서 잡혀가면 제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올해만 벌써 현석이한테 6번이나 신고를 당했다는 며느리는 최근에는 시청에서도 조사를 받으며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참담할 만큼 손자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현석이가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났지만 잦은 신고가 쌓이면서 며느리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무조건 아이들 편을 들며 현석이의 말에만 무게를 두는 상황이었죠. 사실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종종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 주지 않기도 합니다. 시청에서 나온 사람들까지도 어머니가 계모처럼 대했으니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냐는 말을 하며 며느리에게 현석이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니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게다가 만 10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분리 조치를 통해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에 며느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겁이 나기보다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마음을 저희에게 털어놓으며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던 며느리의 모습이 어찌나 안타까운지 저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길러온 손자가 먼저 떠난 아들의 유일한 자식이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게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를 위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국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석이의 말만 듣고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욱할 수 있다며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허탈함마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절절한 심정이 전해지니 그저 말없이 그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무조건 천사로 여기고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아이들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잘 알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편을 들어줄지 다 압니다. 현석이도 그들 앞에서는 얌전하게 굴고 엄마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쏙 빼놓은 채 오로지 엄마가 자신을 때렸다고 울면서 하소연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담당자들은 속상했겠구나라며 다독여주고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까지 했답니다.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저 무조건 아이의 말만 들어주며 엄마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도 막아버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인권이 중요하죠. 하지만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먼저일 텐데 무조건 엄마는 아이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하면 아이는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 순수하고 무조건 피해자라는 시각은 너무 편협하다고 느껴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들도 많고 이로 인해 힘겨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이에 대해 편향된 시선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 아들의 아들이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아이가 되어 엄마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말라며 현석이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울던 며느리의 말은 저희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자책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든다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너무나 딱해 보여 얼른 재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며느리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따뜻한 물을 먹여 재우려고 했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가까워졌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현석이에게 그동안 참아온 경고를 하겠다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더 이상 엄마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현석이가 이 정도까지 되었으니 이제는 대화로 풀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늘 결단력 있게 일을 해내며 아들을 위해 묵묵히 돈을 벌어온 며느리가 이제는 현석이와의 관계마저 끊어질 지경까지 내몰렸으니 얼마나 괴롭고 지쳤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현석이를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할 정도라니요. 상담센터에서는 엄마로서 사랑으로 아이를 대해주라는 말만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오히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밤에 둘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고 둘 중 하나가 떠나야 끝나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에게는 전화 한 통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 있던 현석이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술에 취해 찾아왔던 날 학원에서 현석이가 오늘 결석했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현석이는 그곳에 없었고 며느리가 게임 시간은 없다고 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니 경찰이 한숨을 쉬며 서 있는 걸 보면서 며느리는 말 그대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진이 다 빠진 며느리는 그저 포기하고 현석이가 말한 대로 제가 잘못한 엄마라고 접수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부족한 부모로 여기고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결국 며느리는 그날 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도 술 기운에 의지해 그동안 감춰왔던 고충을 저희에게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대비해 미리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겠죠. 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현석이는 오랫동안 사랑과 인내로 자신을 보살펴준 엄마의 은혜를 잊은 걸까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을 헛되게 여기고 있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새벽에 저는 남편과 상의하여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현석이가 예전에 힘센 선배들에게 혼인하면서 잠시라도 정신을 차린 걸 보면 그에게는 부드러운 말이 아닌 강한 훈육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에 우황청심환을 나눠 먹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며느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둘째 아들도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둘째 아들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형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이미 얼굴이 굳어지고 있더군요. 너도 들었듯이 네 형수가 그동안 현석의 문제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니? 이제는 정말 힘들어서 마음에서 정이 다 떨어진 모양이다. 현석이한테 여러 번 신고까지 당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건가 싶었다더라.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잖니, 네 형수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알지요, 엄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형수가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됐을까요? 그런데 현석이는 어디서 엄마를 신고할 생각을 한 거죠?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형수님 말대로 이대로 자라면 결국 짐이 될 텐데. 아유, 형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 가셨나요?
아니, 옆방에 재웠다. 이 상태로 집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현석이한테 진심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더구나.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을 담아 전해주고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면 경찰 조사까지 받을 각오로 왔던 거야. 미리 너한테 말해두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지. 형수가 미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아무 도움도 못 된 우리가 미안하죠. 법적으로는 우리 핏줄인데 그저 형수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만 짠해하며 이뻐하기만 했네요. 도리어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정말 현석이를 분리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해야겠어요. 형수님은 아깝지만 솔직히 현석이는 안 아깝습니다. 막말로 현석이만큼 오냐오냐 받들리며 자란 아이가 또 있을까요? 형이 떠난 후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삼촌인 나까지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몰라요. 명절 때 바쁘다고 안 와도 두둑한 봉투 쥐어주고 돈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다 뒷받침해줬는데 결국 이게 무슨 상황이 된 건지. 말도 마라. 그놈이 형수에게 모아둔 돈을 내놓으라며 손찌검까지 해서 가져갔다더라. 그 돈을 사다리 같은데 다 썼다는데 그게 대체 뭔 짓거리냐. 와, 그 정도까지 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돈을 썼다고요? 완전히 선을 넘었네요. 아버지, 그건 학생이든 성인이든 해선 안 될 일인데 형수가 현석이 학비 마련하려고 모아둔 걸 그렇게 날려버렸다니 정말 속이 상해요.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요. 차라리 형이 먼저 가버린 게 이 모습을 안 봐서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형수가 젊음을 바쳐 키운 아이가 이런 모습이라니. 아, 이놈을 어떡하지? 안 그래도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아범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현석이는 형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아이였던 것 같아. 형수가 마음이 여려서 엄하게 다루지 못했는데 그 틈을 타서 현석이가 점점 더 제멋대로 굴었겠지. 한 번은 그놈이 발광할 때 자기 모습이라도 보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줬는데 그때뿐이더라. 뭔가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듯해. 대체 뭐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게 하는 건지 우리도 모르겠고 현석이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아. 그저 화가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만 하더군. 현석이는 회초리 한번 맞아본 적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 형수가 가끔 훈육하긴 했겠지만 현석이 같은 애들한테는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냐오냐 받들어주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중학교 2학년쯤 되면 한창 자기만 아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중2병이라는 말도 있는 거고. 그러게 말이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좀 겉돌다가 다른 애들한테 걸려서 한번 혼난 후에는 한동안은 얌전했었다더라. 그때부터 맞아야 정신 차리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네 형수도 현석이가 너무 막 나갈 때는 혼내주곤 했어. 등에 몇 번 매질을 했는데 그걸로 현석이가 형수를 신고했다지 않냐. 올해만 벌써 6번이라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잠시 생각하던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예 굿이라도 할까? 혹시 우리 죽은 아범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현석이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니. 우리가 뭔가 해보긴 해야지. 그냥 두고 볼 순 없다. 아버지, 저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나서서 현석이를 다잡아야겠어요. 어디 저를 보고도 그렇게 하려나 두고 보죠. 현석이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훌쩍 커서 몸집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엄마가 다 받아준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엄마는 생떼를 부리면 들어준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듯 했어요. 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배우면서
어른들에게 혼나는 것도 학대라고 쉽게 말한다고 하더군요. 현석이도 한번 신고를 했을 때 며느리만 곤란해지는 걸 보고는 더 만만하게 여긴 모양입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지친 나머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현석이에게 게임기를 넣어주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더니 현석이가 곧바로 엄마가 자신을 방치하고 버렸다며 신고를 했답니다. 결국 경찰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그런 것만 배웠는지 날마다 막무가내로 구는 것도 저희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대신해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두지 못한 우리도 한 번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군복무를 특별하게 마친 둘째 아들까지 셋이서 함께 현석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체격은 보통이지만 군대에서 무술을 익히고 단련된 애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게임기에 몰두한 채 헤드폰을 끼고 있는 현석이에게 단호하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겁도 없이 삼촌인 둘째 아들이 네가 엄마를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불려간 엄마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는데도 게임이 하고 싶으냐라고 물으니 현석이는 대꾸 대신 큰 소리를 내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통 속이지 내가 신고해서 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니 그 순간 저도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현석이는 게임이 끊긴 것에 화가 난 듯 둘째 아들에게 무작정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화가 나서 이번만큼은 봐주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현석이의 등떨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눌러 제압했죠. 그 와중에도 현석이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렇게 현석이가 사생결단을 내고 저항하는 모습에 둘째 아들은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현석이를 바닥에 밀어붙이고는 무릎으로 등을 살짝 누르며 꼼짝 못하게 하니 현석이는 숨을 쉬지 못해 킥킥대면서도 결국 저를 향해 할머니 저 좀 꺼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편으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저를 모욕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마치 순간적으로 모든 걸 바꾸어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어내려는 듯한 모습이 가슴 한편의 섬뜩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걸 참 잘 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삼촌이 저 너무 심하게 제압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아까는 할머니 뭐니 하면서 나한테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왜 나한테 이러니? 너 힘 세잖아. 엄마 머리채도 끌고 다닌다며? 그 힘으로 삼촌도 이겨봐라. 저는 평소보다 단호하게 현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걸 다 우리한테 말했겠니? 네가 선생님에게 욕하고 엎드려서 소란 피운 것도 다 들었어. 삼촌이랑 우리도 너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여기 있는 거다. 너는 내 손주의 조카라서 법적으로도 크게 혼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신고를 계속해대니 결국은 나라에서 분리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니? 우리나 외갓집도 아니고 결국은 시설에 들어가야 할 텐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석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독립적인 걸 좋아하면 혼자서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겠지? 엄마도 너를 혼자 두고 쉬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하셨단다. 이제는 우리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손자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작은 목소리로 뭐라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현석이는 불편한 상황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둘째 아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더욱 가까이 눌려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질질 울면서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라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하고 부르니 현석이는 엄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돈을 날린 일,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고했던 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폭력을 썼던 일들을 모두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현석이의 반성의 말을 듣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손을 풀어주었죠. 지금까지 제안만 했지 힘을 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석이는 팔이 풀리자마자 우는 척하던 태도를 버리고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마도 자신을 제압하던 삼촌 대신 할머니인 저를 노려보며 달려온 것이지요. 그 순간 현석이의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결국 아들은 그동안 들었던 형수의 고통을 떠올리며 현석이에게 단단히 정신 차릴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때 현석이는 그제야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날 이후 현석이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문제 행동에 대해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함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했죠. 그렇게 우리는 현석이에게 신고하라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석이는 신고를 하지 않더군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또 혼낼까봐 주저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현석이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과 달리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촉법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침없이 행동하던 현석이가 다음날 아침까지도 별다른 행동 없이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아침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며 집에 올 때 빨간 약을 사다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에게도 그날 저녁에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현석이가 다소 조용해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더군요. 며느리가 신고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자 현석이는 삼촌에게 진짜 크게 혼나고 싶냐는 반응을 보이며 조용히 지내겠다는 태도를 보였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현석이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삼촌과의 일종의 경계를 느끼게 된 듯 했습니다. 현석이는 삼촌이 자신의 행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로소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삼촌에게 부탁했던 것이 제대로 효과를 본 듯하다며 마음이 조금 놓인 듯 했습니다. 현석이도 이후로는 제법 말을 듣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지는 않더군요. 가끔은 투덜거리거나 말을 거치게 할 때도 있지만 손은 차마 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을 떠올리며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요즘은 아이에게 훈육을 하다 보면 부모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말들이 많지만 우리 자라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지요. 아이들 중에도 훈육을 통해 바르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사건 이후로는 현석이에게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집에 불러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든든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현석이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앞으로도 바른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어렵지만 필요한 순간에 아이를 바르게 이끄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방식이자 진심을 담은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많아도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낳아도 가르침은 인터넷이나 친구에게서 배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인지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보고 와서 나는 어려서 벌받지 않아 라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면 더더욱 가르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에는 때론 쓴소리도 필요하고
단호하게 바로 잡아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바르게 키운 아이는 남에게도 예쁨을 받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그저 칭찬만 해주는 부모는 결국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우리 방식을 무식하다고 볼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요즘 현석이는 그날의 경험이 효과를 본 건지 이제는 삼촌에게 싸움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애교까지 부립니다. 아이의 사춘기란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현석이를 아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건 사고 뉴스에서 우리 며느리와 손자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은 피하고 싶어요. 이제는 언제라도 현석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온 가족이 나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